고등학교 통합사의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저출산입니다.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인구 구조를 배웠죠. 자, 이것은 2020년에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선생님은 좀 무서워요. 뭐 귀신, 선생님 이런 거 안 믿는데, 그래서 귀신 이런 거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무섭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보면 나이대별로 얼마나 인구가 분포하고 있나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50대, 40대 인구 구성비가 참 많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출산율이 감소를 해서 유소년층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가장 전 세계에서 심각한 정도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그래프는 2050년에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유소년층의 인구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마주해야 될 문제는 일단 경제 침체가 굉장히 우려될 것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잠재 성장률은 물가 반영치를 제외한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걸 빼고 그런 거를 제외를 하고 정말로 그 나라가 경제를 성장을 했나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지표를 쓰는데요. 이 잠재 성장률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노년 부양비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아예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인구학자들이 많습니다. 당장 뭐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겠지만요. 지금 당장 지방에 있는 촌락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없어서 촌락이 유지되기 어려운 지역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방부터 차례차례 그 지역의 경제나 사회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유령 도시로 남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녹화하고 있는 동안 고양이가 자꾸 우는데 지금 고양이를 무릎에 앉혔기 때문에 이제 괜찮겠죠. 그냥 또 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과 관련된 용어를 일단 몇 가지 공부하고 갑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과서 혹은 노트에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일단 저출산 관련 얘기를 할 때 출산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출산율은 사실 줄임말입니다. 합계 출산율의 줄임말인데요. 이거는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 한국은 0.808명이고요.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출생률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데요. 2021년 기준 한국은 5.1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아기는 5명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유소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노년 인구 이런 용어를 써서 통계를 내는데요. 유소년 인구는 0에서부터 14세,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인데 왜 15세가 기준이냐면 여러분들 노동법 배울 때 아르바이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몇 살이라고 배웠나요? 15세죠. 그래서 15세부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은퇴 나이 65세까지가 그러니까 64세까지가 생산 가능 인구고 65세부터는 노년 인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저출산 현상은 사실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긴 합니다. 우리가 그 인구 구조가 달라지는 그 그래프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출생률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세계의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고요. 현재 2.5명 밑으로 전 세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낮단 말이에요.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낮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만 0.98명이죠. 이것도 또 옛날 자료라서 0.98명인데 아까 봤듯이 0.808까지 떨어졌었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럼 유독 심한 원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그런 전 세계가 다 겪는
그런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뭔가 특이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 자료가 좀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라는 정부에서 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보고서에서 짚는 첫 번째 원인은 노동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고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자, 노동시장이 격차가 심하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대기업 정규직이면 먹고 살 만한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애를 낳을 생각을 안 하더라.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으려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단 20%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애를 낳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들은 애를 낳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이 혼인 시기를 늦추게 되고 그리고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은 이런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안정적으로 개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각종 복지와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노동시장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경쟁이 심화되어서 사람들이 힘들더라. 일단 노동시장이 격차가 크니까 그 좋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교육 경쟁 동안 더욱 심화되겠죠. 이렇게 고학력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비혼을 선택하게 되고 혹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만혼까지 가거나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도 나 같은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와, 애 하나 키우는데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가 그런 자녀 교육의 어떤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결혼, 출산을 하려면 내 집이 있어야지 그런 걸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주택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2000년 이후로 2배로 상승했습니다. 주거 비용이 높아지고 그러면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애를 낳을 생각을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요 밑에 그래프를 보면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출산 정책의 해결책 중 하나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혹은 집값이 너무 높다. 이것은 다른 OECD 여러 국가들도 똑같이 겪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어떤 OECD 국가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죠. 그 원인으로 많은 뭐 외신이나 외국 언론이나 혹은 외국 보고서에서 이 네 번째 요인을 한국만의 어떤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요인으로 많이 꼽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굉장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다. 이런 거를 많이 원인으로 지적을 하는데요. 여성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긴 하나 여전히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성별 임금 격차 오른쪽 밑에 그래프를 보면 한국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그리고 성별, 연령별 고용률도 보면 30대 이후 그러니까 이때가 여성들이 보통 이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 이전에는 고용률 성격차가 나타나지 않다가 출산을 하는 순간 보면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부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나
아직은 멀었다는 소리죠. 여전히 실제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서 남녀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면 인식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여전히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응답을 하는 것이 59%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죠. 생각도 이 정도밖에 안 머무는데 실제로 그러면 하고 있냐는 20%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심각하다고 동의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성별 가사 노동 시간을 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결과 맨 밑에 줄, 그 결과 여성은 내가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그냥 나는 애 안 낳고 내 커리어 지킬래. 이렇게 결혼 출산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나는 출산 육아 여건을 감안해서 그냥 직장 그만둬야겠다. 이런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아주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점점 갈수록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기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성차별적인 이런 가사 관행과 그리고 노동시장을 빨리 바꿔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해결되면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사만 놓고 보면 분만율이 일반 직장인의 1.6배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선생님도 교사지만 교사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일단 안정적이다. 안정적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맨 첫 봤던 첫 번째 요인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이었죠. 그리고 이런 안정적이다. 이거를 넘어서서요. 이게 굉장히 크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는 단순하게 고용 노동성, 고용 안정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이 아주 용이하다. 경력 단절 위험이 낮다. 이런 것을 짚고 있죠. 그리고 공무원, 교사 같은 경우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자유로운 편이죠. 공무원 그리고 교사의 77.3%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데 민간 부문 직장인은 33.1%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육아휴직만 보장이 되어도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육아휴직을 안 하더라도 직장에서 승진이나 혹은 대우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인구 구조 살펴볼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육아휴직자의 남성 비중을 보면 스웨덴, 독일 같은 경우는 스웨덴은 32%, 독일은 28%인 반면에 한국은 10.2% 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육아가 온전히 여성 몫으로 돌아가게 되면 육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집값 문제나 노동시장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런 육아휴직의 확대나 보장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강력하게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을 한다. 이제 맞벌이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맡길 곳이 필요한데 옛날보다 많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여전히 공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국가가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짓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서비스 질에 대한 어떤 신뢰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못 따라가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부모가 내 마음 놓고 장기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출산을 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돌봄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이런 아동 친화적이지 않은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노키즈존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 정작 태어난 애들을 배척하면서 애를 낳으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렇게 한 그 부모가 말을 하고 있죠. 어, 5살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우리 사회에 아이들을 차별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다.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죠. 나가보면 여기저기 노키즈존이다. 자,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다닐 곳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동과 부모님이 함께 다닐 곳이 많아져야지 어, 출산율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그러면 나도 애를 낳으면 우리 애가 행복하게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재 원인과 그 현재 상태와 그리고 뭐 원인 해결책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고양이가 많이 울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그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나머지 과제 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